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상골, 한양에서 치달려도 꼬박 닷새는 걸리는 외진 곳에 잊힌 듯한 별서, 비에슈가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다는 빛이 발해 회색이었고, 겨울바람은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이곳은 높은 벼슬을 지낸 이 대감의 딸, 이수연, 리슈주안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대감의 고명딸이라는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는 16이 되던 해부터 이곳에 갇히다시피 보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왼쪽 얼굴, 눈꼬리부터 뺨을 거쳐 턱선까지 이어진 검붉은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낙인을 보며 가문의 수치라 수군댔고 반쪽 A씨라는 잔인한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수연의 방은 북쪽을 향해 있어 한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방에서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소나무 가지와 곁을 지키는 말 못하는 늙은 하녀뿐이었습니다. 하녀의 침묵은 수연의 침묵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배틀에 앉아 시작되고 배틀 소리와 함께 저물었습니다. 찰칵, 찰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나무 부딪히는 소리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표이자 시간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냄새와 묵향 애모향 대신 눅눅한 나무 냄새, 그리고 그녀가 짠 3배의 씁쓸한 향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대감은 체면 티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꼿꼿한 선비였습니다. 흠결 없는 가문에 태어난 흉한 딸은 그에게 지워야 할 오점과도 같았지요. 그는 딸을 한양의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별소로 보내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그립다 못해 원망스러웠지만 그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봉건의 예, 리는 여인에게, 특히 흠 있는 여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가 이내 차가운 현실에 그 희망을 접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낙엽이 스산하게 마당을 구르던 날, 별서의 닫힌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숙부인 이완익, 리완이 이 한양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별서와 주변 토지를 관리하는 인물로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의 풍모를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늘 무언가를 탐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는 강원도 상월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향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조카딸이 머무는 누추한 방에 들어서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완익은 값비싼 비단 몇 필과 과자를 예의상 내려놓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씨, 들으시오. 대감께서는 여전히 나라실로 바쁘십니다. A씨가 이곳에서 얌전히 지내는 것이 곧 아버님을 돕는 효셔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수연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물었습니다. 숙부님, 저는 아버님을 뵌 지가 벌써 여러 해입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용안을 한번 뵐 수는 없는 것이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이완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그 흉한 꼴로 어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차가운 눈빛으로 대신했습니다. 대신 그는 점잖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아시 한 사람의 투정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대감의 앞길을 막지 마시오. A씨의 본분은 이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 그것뿐이오. 그는 수연을
사람이 아닌 가문의 체면에 흠집을 내는 물건이자 짐으로 취급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낡은 나무 비녀, 무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비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위태로운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완익은 볼일을 다 마쳤다는 듯 횡하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방에는 값비싼 비단이 주는 화려함이 아닌 더욱 깊어진 절망과 차가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따뜻한 소미불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덮어버릴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찰칵, 찰칵, 그날 밤 별소의 배틀 소리는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프게 상월짜기를 울렸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달포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수연이 머무는 별서 비에슈는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닮은 겨울바람이 밤낮 없이 문틈을 두들겼고 방 안의 화롯불은 금세 식어버려 수연은 늘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는 그 추위와 정막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고 얼어붙은 시간을 견뎌내는 처절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흰 눈을 바라보며 이 겨울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가장 짧다는 동치가 막 지난 몹시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닫힌 대문이 부서져라 흔들리더니 횃불을 든 사내들과 함께 이완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불을 뿜는 듯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헤치고 곧장 수연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카딸,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아시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아버님, 즉 내 형님이 위독하시다는 전갈이 왔소. 수연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원망하려 해도 단 하나뿐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니요. 그게 참말이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완익은 혀를 차며 가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어찌 이런 일로 거짓을 구하겠소. 형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카딸의 앞날을 몹시 걱정하셨소.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내와 수연의 혼인을 명하는 가짜 혼서 훈수였습니다. 다행히 형님과 막역한 사이인 변방의 한 귀한 댁에서 A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하오. 그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니 아씨의 병빙에도 좋을 것이라 하셨소. 그의 말은 겉보기엔 그럴듯했으나 병이라는 단어는 수연의 얼굴에 찍힌 붉은 점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귀한 댁이라는 말은 허울일 뿐. 사실상 자신을 늙고 병든 사내에게 첩으로 팔아넘기거나 아예 없애버리려는 수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싫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역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면 제가 직접 베어야겠습니다. 이리 멀리 저를 팔아넘기듯은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이완익은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흉측한 것이 감히 명을 거역해. 내 아비는 널 버렸다. 넌 가문의 수치야.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사내. 이 고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냥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얌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
사내 주인에게라도 시집 보내야겠다. 당장 끌어내 사냥꾼은 우악스러운 손으로 수연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말 못하는 늙은 하녀가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섰지만 사냥꾼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숙부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녀의 애원은 칼바람 소리에 묻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짐승처럼 산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사냥꾼은 거칠게 수연을 눈밭 위로 내던졌습니다. 에이씨고 뭐고, 산에서 길을 잃어 짐승에게 물려 죽는다면 그 또한 팔자련이 하시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횃불을 멀리 던져버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순식간에 수연은 살을 내는 추위와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보라는 길을 지워버렸고 그녀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그녀는 넘어져가며 산비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발목이 시큰거렸고 추위는 빠르게 그녀의 천을 빼앗아갔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수연은 발을 헛디뎌 그만 깊은 눈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두껍게 쌓인 눈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눈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발목의 통증과 절망감에 그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숙부를 증오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그저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 끙, 그것은 짐승의 소리 같았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 아래 눈에 파묻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우의 꼬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눈과 피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분명 9개의 꼬리, 쥐웨이후가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짐승은 앞발이 묵직한 쇠덫. 사냥꾼이 곰을 잡기 위해 놓아둔 덫에 단단히 물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연은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덫에 걸려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 리안민 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안에 잠재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장 깊은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쇠덫을 열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조금만 참아. 그녀는 다급하게 머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것,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비녀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녀를 차가운 쇠붙이 틈에 꽂아넣고 온 힘을 다해 젖혔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비녀는 부러졌지만 덫의 아가리도 순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여우는 재빨리 피투성이가 된 앞발을 빼냈습니다. 수연은 부러진 비녀 조각을 쥔 채 쓰러졌습니다. 비녀에 찔린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밭을 적셨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을 구해준 기묘한 인간 소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쓰러진 수연의 가솥자락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살을 내는 추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훈훈한 온기와 알 수 없는 약초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안에 따뜻한 아랫목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산골의 누추한 별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갈하고 아늑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매서운 눈보라 소리 대신 장작이 타닥거리는 평화로운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아가. 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눈처럼 새하얀 한복을 입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구한 그 9꼬리 여우. 호선 할미, 후첸 할미였습니다. 노파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높더니 이제야 좀 내렸구나. 수연은 다친 발목과 손바닥이 잘 치료되어 붕대로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그 흉한 붉은 점에 단 한순간도 시선을 멈추거나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된 것이옵니까, 할머니는? 누구신지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선 할미는 그저 웃으며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산에 오래 산 늙은이일 뿐. 그대는 나를 구했고 나는 그대를 구했으니 우리는 빚진 것이 없네. 허나 이 깊은 겨울 갈 곳 없는 몸이라면 내 거두어 주지. 노파의 말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수연의 상처받은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수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에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흉측한 반쪽 아씨 이수연의 삶은 끝나고 끝나고자 깊은 산속 신비로운 노파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 샨추안에 다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제 소리를 되찾아 졸졸 흘렀고 바위 틈마다 연두색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호선 할미의 작고 따뜻한 초가에서 지내는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응어리도 봄눈처럼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할미는 단 한 번도 수연의 얼굴에 대해 묻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초 다루는 법과 짐승의 발자국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초가 뒤편에 버려진 작은 밭을 보았습니다. 겨우내 돌만 굴러다니던 황무지였습니다. 할미에게 받은 온정에 보답하고 싶었던 수연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을 가리기 위해 늘 고개를 숙였던 그녀가 이제는 흙을 어루만지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굳은 땅을 파내고 돌을 골라내며 잊고 지냈던 씨앗 몇 알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씨앗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분명 죽은 씨앗이라 여겼는데 싹이 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손길이 닿은 척박한 밭에서는 온갖 귀한 약초들이 경쟁하듯 자라났습니다. 메마른 흙 속에서 산삼의 싹이 돋아나고 썩은 고목에서는 영지버섯이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에는 땅의 기운을 돋우고 죽어가는 생명조차 되살리는 신비한 힘. 직이 디킨가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잠재된 재능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별서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낮으로 놓았던 수시우는 이미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호선 할미가 구해준 색실로 그녀가 수놓은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녀가 술을 놓은 수병 시우핑 자수병풍을 밖에 내어 말리자 진짜 벌과 나비들이 날아와 그 위에 앉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호선 할미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시용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귀구이한 것이었구나. 내 붉은 점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땅의 인장이었던 개야. 하지만 수연이 산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을 무렵
산 아래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눈보라 속에 사라졌다고, 즉 죽었다고 확신한 숙부 이완익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짜 문서를 꾸며 수연의 아버지가 소유한 별서와 그 일대의 산을 모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돈에 눈이 멀어 숲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냈습니다. 탐욕스러운 벌목, 파무은 숲을 망가뜨렸고 산사태는 흙더미가 되어 마을의 샘물을 덮쳤습니다. 유일한 식수원 시수이 이원이 이 오염되자 마을에는 끔찍한 역병 이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떠 신음했고 어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완익은 이 모든 재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병을 피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흉흉해진 민심은 반쪽 A씨에 원혼이 재앙을 내린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산속의 수연과 호선 할미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미의 신비한 힘으로 마을의 풍경을 내려다본 수연은 참혹한 광경에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저들을 구해야 합니다.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별서에 갇혀 지내던 유약한 A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붉은 점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선 할미는 자신이 가르친 약초 지식과 수연이 직접 키운 영약 링야오를 챙겨주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에 붉은 점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반쪽 A씨의 원혼이라는 소문을 피하기 위해 너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던 쓰개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녀는 호선 할미와 함께 밤을 틈타 몰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완익의 수하들이 지키는 관문, 관맨을 피해 그들은 역병으로 신음하는 가장 가난한 집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직접 키운 산삼과 영지로 탕약, 탕야오를 끓였고 할미는 신비한 침술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가린 채 약을 나눠주는 수연을 경계했습니다. 반쪽 A씨에 저주가 깃들었을까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다려준 약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의심은 곧 감사와 경외, 징웨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수연을 약사보살, 야오씨, 푸사, 즉 병을 고쳐주는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이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호선 할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병의 뿌리는 고쳤으나 재앙의 근원, 젠유에는 아직 남아있네. 내 숙부 이완익 말일세. 할미는 수연에게 이완익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적은 유서 이슈 형식의 서신을 쓰게 했습니다. 수연이 죽은 줄 아는 아버지가 이 글을 본다면 그 충격과 진실의 무게가 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선 할미는 수연이 키운 가장 귀한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와 수연의 서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수연이 보는 앞에서 몸을 한번 떨자 백발의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중년의 선비, 시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내 아버님을 만나고 오겠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선비로 변한 할미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한 뒤 바람처럼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걸음으로는 닷새가 걸릴 길이었지만 신비한 여우의 도술 다오슈로는 하룻밤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한양의 이 대감댁은 그 무렵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완익이 심어둔 하수인들이 대감의 눈과 귀를 철저히 막고 강원도 별서 비에슈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식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웬 기품이 흘러넘치는 낯선 선비 하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원도 산골에서 온 나그네라 밝히며 대감께 드릴 귀한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선할미가 변한 모습이었지요.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붉은 보자기에 싸남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보기만 해도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와 봉인된 서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아우인 이완익이 보낸 것이 아님에 의아해하면서도 산삼의 기운에 이끌려 서신을 먼저 펼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외면했던 딸 수연의 필체 BT였습니다. 서신에는 숙부의 간악한 계략, 눈보라 속에 내쫓겨 죽을 고비를 넘긴 일, 그리고 이완익의 탐욕이 어찌 백성들을 역병이빙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피를 토하듯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독하다는 말도, 변방으로 시집 보낸다는 말도 모두 아우의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대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와닉. 이 천하의 몹쓸 놈 대감의 포효 파오셔오는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당장 임금이 계신 대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딸을 지키지 못한 죄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아우의 만행을 모두고 가오하였습니다. 임금은 이 대감의 충심, 종신을 익히 알던 터라 크게 진노하며 그에게 즉시 진상을 규명하고 죄인을 처벌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대감은 왕의 명명을 받아 암행어사 엔식유 씨의 직분으로 한양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밤낮을 달려 강원도 상월로 향했습니다. 어사 행렬이 별서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완익은 역병이 도는 것을 핑계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곡식까지 수탈휴두오하여 한양으로 도망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백성들이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는 사병 애시빙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암행어사 출두 추토요 하는 외침과 함께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지며 이 대감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사의 상징인 마파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역적 이완익을 당장 포박하라. 내 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이완익은 죽은 형님 대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형님의 모습에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 에이춘페이포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쓴 서신이 만천에 낭독되었고 병마 빅모에서 살아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부짖으며 증인 정렌이 되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 했어. 우리 샘물을 더럽힌 것도 저놈입니다. 이완익의 모든 죄악이 백일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머나먼 섬으로 귀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죄인이 처벌받았지만 이 대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 수연이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깊은 산 쪽을 가리키며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약사 보살님이 저 산에 계십니다. 이윽고 산길을 따라 얼굴에 너울을 쓴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길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대감은 떨리는 걸음으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그 얼굴을,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그 상처를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아비가 너무 늦었다. 수연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던 너울을 벗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모두가 흉측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더 이상 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붉은 동백꽃잎처럼 강인해 보였고, 할미의 말처럼 생명을 품은 대지, 다디의 따뜻한 인장처럼 성스럽게 빛났습니다. 이 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흠이라 여기며 외면했던 그곳에 가문을 구원하고 백성을 살릴 가장 귀한 덕대이 숨겨져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회한 후이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저만치 숲 어귀에서 호선 할미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할미를 발견하고 달려가려 하자 할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수연에게 다가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씨앗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이것은 복부의 씨앗이다. 네가 살린 이 땅, 네가 머물 이 땅에 심거라. 네 따뜻한 마음이 거름이 되고 내 어진 손길이 물이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할미의 몸은 이내 하얀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눈처럼 희고 탐스러운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답고 신성한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 앤 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예를 표한 뒤 안개처럼 숲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답답한 규방, 구이팡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이 땅과 백성들의 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감도 딸의 높은 뜻을 받아들여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황폐해진 땅을 되살리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수연은 할미가 준 금빛 씨앗을 별서터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손길이 닿은 황무지는 옥토오투가 되었고 오염되었던 샘물은 다시 맑은 생명수가 되어 흘러 넘쳤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리대감의 가문은 반쪽 A씨라는 수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만인을 구제한 약사보살의 덕 대의를 입었다고 말이지요. 수연이 심은 그 복의 씨앗 덕분에 이 가문은 그 후로 3대 산 다이에 걸쳐 자손이 번창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어진 인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얼어 죽어가는 미물, 웨이우를 외면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불러온 신비로운 여우의 보은 바오엔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상월, 한양에서 치달려도 꼬박 닷새는 걸리는 외진 곳에 잊힌 듯한 별서, 비에슈가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다는 빛이 발해 회색이었고 겨울바람은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이곳은 높은 벼슬을 지낸 이 대감의 딸 이수연, 리슈주안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대감의 고명딸이라는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녀는 16이 되던 해부터 이곳에 갇히다시피 보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왼쪽 얼굴, 눈꼬리부터 뺨을 거쳐 턱선까지 이어진 검붉은 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흉측한 낙인을 보며 가문의 수치라 수군댔고 반쪽 A씨라는 잔인한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수연의 방은 북쪽을 향해 있어 한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방에서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소나무 가지와 곁을 지키는 말 못하는 늙은 하녀뿐이었습니다. 하녀의 침묵은 수연의 침묵을 닮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배틀에 앉아 시작되고 배틀 소리와 함께 저물었습니다.
찰칵, 찰칵. 규칙적으로 울리는 나무 부딪히는 소리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표이자 시간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냄새와 묵향 애모향 대신 눅눅한 나무 냄새, 그리고 그녀가 짠 3배의 씁쓸한 향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대감은 체면 티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꼿꼿한 선비였습니다. 흠결 없는 가문에 태어난 흉한 딸은 그에게 지워야 할 오점과도 같았지요. 그는 딸을 한양의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별소로 보내 사실상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그립다 못해 원망스러웠지만 그 감정조차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봉건의 예, 리는 여인에게, 특히 흠 있는 여인에게는 더욱 가혹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가 이내 차가운 현실에 그 희망을 접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낙엽이 스산하게 마당을 구르던 날, 별소의 닫힌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숙부인 이완익, 리완이 이 한양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별서와 주변 토지를 관리하는 인물로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의 풍모를 하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늘 무언가를 탐하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는 강원도 상월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향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조카딸이 머무는 누추한 방에 들어서며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완익은 값비싼 비단 몇 필과 과자를 예의상 내려놓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씨, 들으시오. 대감께서는 여전히 나라실로 바쁘십니다. A씨가 이곳에서 얌전히 지내는 것이 곧 아버님을 돕는 효셔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수연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물었습니다. 숙부님, 저는 아버님을 뵌 지가 벌써 여러 해입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용안을 한번 뵐 수는 없는 것이옵니까? 그 간절한 물음에 이완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그 흉한 꼴로 어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차가운 눈빛으로 대신했습니다. 대신 그는 점잖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아시 한 사람의 투정으로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대감의 앞길을 막지 마시오. A씨의 본분은 이곳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것, 그것뿐이오. 그는 수연을 사람이 아닌 가문의 체면에 흠집을 내는 물건이자 짐으로 취급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진 낡은 나무 비녀, 무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비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자 그녀의 위태로운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완익은 볼일을 다 마쳤다는 듯 횡하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방에는 값비싼 비단이 주는 화려함이 아닌 더욱 깊어진 절망과 차가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따뜻한 소미불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덮어버릴 차가운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찰칵, 찰칵. 그날 밤 별소의 배틀 소리는 유난히 더 시리고 아프게 상월짜기를 울렸습니다. 첫눈이 내린 지 달포가 지났습니다.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수연이 머무는 별서 비에슈는 그야말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를 닮은 겨울바람이 밤낮 없이 문틈을 두들겼고 방 안의 화롯불은 금세 식어버려 수연은 늘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는 그 추위와 적막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고, 얼어붙은 시간을 견뎌내는 처절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흰 눈을 바라보며 이 겨울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가장 짧다는 동치가 막 지난 몹시 추운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닫힌 대문이 부서져라 흔들리더니 횃불을 든 사내들과 함께 이완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오히려 불을 뿜는 듯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는 눈보라를 헤치고 곧장 수연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카딸,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아시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아버님, 즉 내 형님이 위독하시다는 전갈이 왔소. 수연은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원망하려 해도 단 하나뿐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니요. 그게 참말이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완익은 혀를 차며 가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어찌 이런 일로 거짓을 구하겠소. 형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카딸의 앞날을 몹시 걱정하셨소.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내와 수연의 혼인을 명하는 가짜 혼서 훈수였습니다. 다행히 형님과 막역한 사이인 변방의 한 귀한 댁에서 A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겠다 하오. 그곳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니 아씨의 병빙에도 좋을 것이라 하셨소. 그의 말은 겉보기엔 그럴듯했으나 병이라는 단어는 수연의 얼굴에 찍힌 붉은 점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귀한 댁이라는 말은 허울일 뿐. 사실상 자신을 늙고 병든 사내에게 첩으로 팔아넘기거나 아예 없애버리려는 수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싫습니다. 수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역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면 제가 직접 배워야겠습니다. 이리 멀리 저를 팔아넘기듯은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이완익은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흉측한 것이 감히 명을 거역해. 내 아비는 널 버렸다. 넌 가문의 수치야.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사내. 이 고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냥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얌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 사내 주인에게라도 시집 보내야겠다. 당장 끌어내 사냥꾼은 우악스러운 손으로 수연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말 못하는 늙은 하녀가 울부짖으며 앞을 막아섰지만 사냥꾼의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숙부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그녀의 애원은 칼바람 소리에 묻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짐승처럼 산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사냥꾼은 거칠게 수연을 눈밭 위로 내던졌습니다. 에이씨고 뭐고 산에서 길을 잃어 짐승에게 물려 죽는다면 그 또한 팔자련이 하시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횃불을 멀리 던져버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순식간에 수연은 살을 내는 추위와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눈보라는 길을 지워버렸고 그녀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그녀는 넘어져가며 산비탈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발목이 시큰거렸고 추위는 빠르게 그녀의 천을 빼앗아갔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요? 수연은 발을 헛디뎌 그만 깊은 눈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두껍게 쌓인 눈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눈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발목의 통증과 절망감에 그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숙부를 증오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그저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 끙, 그것은 짐승의 소리 같았지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 아래 눈에 파묻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우의 꼬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눈과 피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분명 9개의 꼬리, 쥐웨이후가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짐승은 앞발이 묵직한 쇠덫. 사냥꾼이 곰을 잡기 위해 놓아둔 덫에 단단히 물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연은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덫에 걸려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 리안민 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안에 잠재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가장 깊은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쇠덫을 열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조금만 참아. 그녀는 다급하게 머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것, 바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나무 비녀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녀를 차가운 쇠붙이 틈에 꽂아넣고 온 힘을 다해 젖혔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비녀는 부러졌지만 덫의 아가리도 순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여우는 재빨리 피투성이가 된 앞발을 빼냈습니다. 수연은 부러진 비녀 조각을 쥔 채 쓰러졌습니다. 비녀에 찔린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하얀 눈밭을 적셨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을 구해준 기묘한 인간 소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쓰러진 수연의 가솥자락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살을 내는 추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훈훈한 온기와 알 수 없는 약초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낯선 방 안에 따뜻한 아랫목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산골의 누추한 별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갈하고 아늑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매서운 눈보라 소리 대신 장작이 타닥거리는 평화로운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아가. 수연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눈처럼 새하얀 한복을 입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구한 그 9꼬리 여우, 호선 할미, 후첸 할미였습니다. 노파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높더니 이제야 좀 내렸구나. 수연은 다친 발목과 손바닥이 잘 치료되어 붕대로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그 흉한 붉은 점에 단 한순간도 시선을 멈추거나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된 것이옵니까, 할머니는? 누구신지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선 할미는 그저 웃으며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산에 오래 산 늙은이일 뿐. 그대는 나를 구했고 나는 그대를 구했으니 우리는 빚진 것이 없네. 허나 이 깊은 겨울 갈 곳 없는 몸이라면 내 거두어 주지. 노파의 말은 따뜻했고 그 눈빛은 수연의 상처받은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수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에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흉측한 반쪽 아시 이수연의 삶은 끝나고자 깊은 산속 신비로운 노파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 샨추안에 다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제 소리를 되찾아 졸졸 흘렀고 바위 틈마다 연두색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호선 할미의 작고 따뜻한 초가에서 지내는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응어리도 봄눈처럼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할미는 단 한 번도 수연의 얼굴에 대해 묻거나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초 다루는 법과 짐승의 발자국 읽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초가 뒤편에 버려진 작은 밭을 보았습니다. 겨우내 돌만 굴러다니던 황무지였습니다. 할미에게 받은 온정에 보답하고 싶었던 수연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점을 가리기 위해 늘 고개를 숙였던 그녀가 이제는 흙을 어루만지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굳은 땅을 파내고 돌을 골라내며 잊고 지냈던 씨앗 몇 알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씨앗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분명 죽은 씨앗이라 여겼는데 싹이 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손길이 닿은 척박한 밭에서는 온갖 귀한 약초들이 경쟁하듯 자라났습니다. 메마른 흙 속에서 산삼의 싹이 돋아나고 썩은 고목에서는 영지버섯이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손길에는 땅의 기운을 돋우고 죽어가는 생명조차 되살리는 신비한 힘. 직이 디킹가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잠재된 재능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별서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밤낮으로 놓았던 수시우는 이미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호선 할미가 구해준 색실로 그녀가 수놓은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녀가 술을 놓은 수병 시우핑 자수병풍을 밖에 내어 말리자 진짜 벌과 나비들이 날아와 그 위에 앉으려 할 정도였습니다. 호선 할미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흉시용이라 여겼던 것이 실은 귀구이 한 것이었구나. 내 붉은 점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땅의 인장이었던 개야. 하지만 수연이 산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을 무렵 산 아래 마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눈보라 속에 사라졌다고, 즉 죽었다고 확신한 숙부 이완익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짜 문서를 꾸며 수연의 아버지가 소유한 별서와 그 일대의 산을 모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효를 짜내고 돈에 눈이 멀어 숲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냈습니다. 탐욕스러운 벌목, 파무은 숲을 망가뜨렸고 산사태는 흙더미가 되어 마을의 샘물을 덮쳤습니다. 유일한 식수원, 시수이, 이원이 이 오염되자 마을에는 끔찍한 역병, 이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떠 신음했고 어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완익은 이 모든 재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병을 피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흉흉해진 민심은 반쪽 A씨에 원혼이 재앙을 내린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산속의 수연과 호선 할미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미의 신비한 힘으로 마을의 풍경을 내려다본 수연은 참혹한 광경에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저들을 구해야 합니다.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별서에 갇혀 지내던 유약한 A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붉은 점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지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선 할미는 자신이 가르친 약초 지식과 수연이 직접 키운 영약 링야오를 챙겨주었습니다. 수연은 얼굴에 붉은 점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반쪽 A씨의 원혼이라는 소문을 피하기 위해 너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던 쓰개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그녀는 호선 할미와 함께 밤을 틈타 몰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완익의 수하들이 지키는 관문, 관맨을 피해 그들은 역병으로 신음하는 가장 가난한 집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직접 키운 산삼과 영주로 탕약, 탕야오를 끓였고, 할미는 신비한 침술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가린 채 약을 나눠주는 수연을 경계했습니다. 반쪽 A씨에 저주가 깃들었을까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다려준 약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둘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자 의심은 곧 감사와 경외, 징웨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수연을 약사보살, 야오씨, 푸사, 즉 병을 고쳐주는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마을이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호선 할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병의 뿌리는 고쳤으나 재앙의 근원, 젠유엔은 아직 남아있네. 내 숙부 이완익 말일세. 할미는 수연에게 이완익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적은 유서 이슈 형식의 서신을 쓰게 했습니다. 수연이 죽은 줄 아는 아버지가 이 글을 본다면 그 충격과 진실의 무게가 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호선 할미는 수연이 키운 가장 귀한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와 수연의 서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수연이 보는 앞에서 몸을 한번 떨자 백발의 노파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중년의 선비, 시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양에 계신 내 아버님을 만나고 오겠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선비로 변한 할미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한 뒤 바람처럼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걸음으로는 닷새가 걸릴 길이었지만 신비한 여우의 도술 다오슈로는 하룻밤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한양의 이 대감댁은 그 무렵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완익이 심어둔 하수인들이 대감의 눈과 귀를 철저히 막고 강원도 별서 비에슈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식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웬 기품이 흘러넘치는 낯선 선비 하나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원도 상골에서 온 나그네라 밝히며 대감께 드릴 귀한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선할미가 변한 모습이었지요.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붉은 보자기에 쌀함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보기만 해도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와 봉인된 서신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대감은 아우인 이완익이 보낸 것이 아님에 의아해하면서도 산삼의 기운에 이끌려 서신을 먼저 펼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외면했던 딸 수연의 필체 BT였습니다. 서신에는 숙부의 간악한 계략, 눈보라 속에 내쫓겨 죽을 고비를 넘긴 일, 그리고 이완익의 탐욕이 어찌 백성들을 역병 이빙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피를 토하듯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독하다는 말도, 변방으로 시집 보낸다는 말도 모두 아우의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대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와닉. 이 천하의 몹쓸 놈 대감의 포효 파오샤오는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당장 임금이 계신 대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딸을 지키지 못한 죄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아우의 만행을 모두고 가하오하였습니다. 임금은 이 대감의 종신을 익히 알던 터라 크게 진노하며 그에게 즉시 진상을 규명하고 죄인을 처벌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대감은 왕의 명명을 받아 암행어사 엔식유 씨의 직분으로 한양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밤낮을 달려 강원도 상월로 향했습니다. 어사 행렬이 별서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완익은 역병이 도는 것을 핑계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곡식까지 수탈휴두어하여 한양으로 도망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백성들이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는 사병 애시빙들을 시켜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암행어사 출두 추토요 하는 외침과 함께 굳게 닫힌 문이 부서지며 이 대감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사의 상징인 마파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역적 이완익을 당장 포박하라. 내 놈의 죄를 네가 알렸다. 이완익은 죽은 형님 대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형님의 모습에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 에이춘페이 포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쓴 서신이 만천에 낭독되었고 병마 빅모에서 살아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부짖으며 증인 정렌이 되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 했소. 우리 샘물을 더럽힌 것도 저놈입니다. 이완익의 모든 죄악이 백일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머나먼 섬으로 귀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죄인이 처벌받았지만 이 대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 수연이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깊은 산 쪽을 가리키며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신 약사 보살님이 저 산에 계십니다. 이윽고 산길을 따라 얼굴에 너울을 쓴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길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대감은 떨리는 걸음으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그 얼굴을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그 상처를 똑바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아비가 너무 늦었다. 수연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던 너울을 벗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모두가 흉측하다고 손가락질했던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더 이상 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붉은 동백꽃잎처럼 강인해 보였고 할미의 말처럼 생명을 품은 대지, 다디의 따뜻한 인장처럼 성스럽게 빛났습니다. 이 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흠이라 여기며 외면했던 그곳에 가문을 구원하고 백성을 살릴 가장 귀한 덕대이 숨겨져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회한 후이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저만치숲 어귀에서 호선 할미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할미를 발견하고 달려가려 하자 할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수연에게 다가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씨앗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이것은 복후의 씨앗이다. 네가 살린 이 땅, 네가 머물 이 땅에 심거라. 네 따뜻한 마음이 걸음이 되고 내 어진 손길이 물이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할미의 몸은 이내 하얀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눈처럼 희고 탐스러운 9개의 꼬리를 가진 아름답고 신성한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 앤 렌. 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마지막 예를 표한 뒤 안개처럼 숲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답답한 규방, 구이팡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이 땅과 백성들의 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감도 딸의 높은 뜻을 받아들여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황폐해진 땅을 되살리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수연은 할미가 준 금빛 씨앗을 별서터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의 손길이 닿은 황무지는 옥토모투가 되었고 오염되었던 샘물은 다시 맑은 생명수가 되어 흘러 넘쳤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리대감의 가문은 반쪽 애씨라는 수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만인을 구제한 약사보살의 덕 대의를 입었다고 말이지요. 수연이 심은 그 복의 씨앗 덕분에 이 가문은 그 후로 3대 산 다이에 걸쳐 자손이 번창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어진 인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얼어 죽어가는 미물, 웨이우를 외면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씨가 불러온 신비로운 여우의 보은 바오엔이었답니다.